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 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어제 오정희 선생의 산문집 마음의 문에 이어서 네, 글쎄요,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만은 오정희 선생과 어떤 측면에서는 한국 문학사에서 짝을 이루는 작가인 윤우명의 산문집 나에게 꽃을 다오, 시간이 흘린 눈물을 다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이 좀 길죠? 네, 근데 나에게 꽃을 다오 이렇게 하면은 뭐 다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작가 윤우명은 뭐 워낙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한국 문학의 상상력의 영토를 확장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누란을 비롯해서 우리가 친화적인 얘기로만 들었던 상상의 영역들을 소설로 끌고 들어온 그런 작가입니다. 예, 둔항의 사랑,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그럼 모든 별들은 음악 소리를 낸다. 그리고 무지개를 오르는 발걸음, 음, 협교열차 등 아주 뛰어난 한국 문학의 뚜렷한 그 발자국을 남긴 작품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동화도 많이 쓰셨고,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그림도 아주 잘 그리십니다. 그리고 시도 쓰시는 분입니다. 아, 이 기존의 소설 문법과는 다른 소설을 쓰기도 했고, 다양한 글쓰기와 예술의 영역에서 눈에 띄지 않게 자신의 상상력을 펼쳐 보이고 있는 네,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회가 새롭긴 한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은 2010년에 제가 윤우명 선생님께 직접 받은 책이기도 합니다. 아, 책꽂이 한쪽에 있던 걸 오늘 눈에 띄길래 오정희 선생 산문집을 소개해드린 김에 음, 이게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싶어서 골랐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김 PD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 참 궁금한데, 네, 삶이란 그리움의 야적장 같은 것이다.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버려져 있는 저 폐품들을 보라. 한참 바라보고 있으면 폐품은 유품이 되어 달려든다. 버려야지 하면서 내놓았다가 다시 하는 수 없이 간직하곤 하는, 이젠 못 쓰는 낡은 물건들 속에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리움들. 많은 그리움들을 뒤에 두고 우리는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 음, 이 시인의 언어죠. 소설가이면서도 시를 잘 쓰시는데 시의 운율과 그 상상이 아주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삶이란 그리움의 야적장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네요. 네, 야적장 아시죠? 예, 아무렇게나 쌓여져 있는 그 폐품들을 보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리움이 그 폐품들을 통해서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네, 빠져나오지 못한 그리움들이 그 폐품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아마 뭔가를 버려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특히 책을 버려본 사람은 잘 아실 텐데. 버리고 난 다음에 꼭 그 책이 필요해요. 그 다음날 보면. 근데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어쩌면 그리움이 엄습해서 그 책을 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장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산문집은 기본적으로 꽃과 나무가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어요. 네, 꽃과 나무를 통해서 바라본 나의 인생, 작가의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문을 펼치면은 네, 깊은 울림을 남기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절정을 향하여 쉬지 않고 올라왔는데 음, 그곳이 어디인지 모른다. 그러다가 절정이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룩하고 있는 그곳임을 알고 놀란다. 놀라지 않기로 한다. 다만 자기의 안을 향하여 놀라움을 이룩해야 하는 이 인생이라는 것, 그것이 글 쓰며 이룩하는 보람과 행복임을 안다는 것. 늘 고독을 스승으로 삼아 수행자처럼 산다고 해왔다. 파행과 만행이란 고독의 벽삭이었다는 말도 실상 부질없다. 오로지 나는 글 씀으로써 나를 지키며 살아왔고
살아가겠다는 말만이 필요하다. 그 길에 꽃들은 피고 지고 나를 지켜주었다. 그것으로서 이미 신비와 신화였다. 어떤 삶일지라도 거기에 신비와 신화의 세계가 있다.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아름다워서 시원하다. 그래서 삶과 글과 꽃은 같은 산상에 있다. 자신의 삶이 어떻게 꽃 피었는지 또 꽃 필지를 알기는 쉽지 않다. 식물의 생명이 물을 요구하듯이 우리에게는 눈물이 요구된다. 흘린 눈물의 양이 사람을 승화시킨다. 그 눈물을 받은 양재기를 부어 설산의 크레바스에 내 나무를 키운다. 고독과 고행이 자기 안에서 자라나는 동충하초처럼 되려는 꿈속에 나를 본다. 언호도단, 어불성설. 그러나 나는 살아온 나날을 그렇게 바라본다. 네. 식물의 생명이 물을 요구하듯이 네. 우리에게는 눈물이 요구된다고 말을 하네요. 음. 그리고 흘린 눈물의 양이 사람을 승화시킨다고도 합니다. 네. 최신 정보에 실린 유한배 기자의 칼럼이 딱 생각이 나네요. 아, 양질 변화의 법칙이. 예, 예, 예. 눈물이 쌓이는 만큼, 오자미를 던지는 만큼 어느 순간 임계점을 도달해서야 터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 그 삶이 하나의 승화되는 단절적 비약의 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 우리 김PD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힘 잃지 말라고 네. 그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윤우명 선생의 언어를 빌면은 절정을 향하여 쉬지 않고 올라왔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아직 모르죠. 그리고 그 절정이란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룩하고 있는 그것, 그 시점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많은 길을 걸어왔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추락해서는 안 되죠. 추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비축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을 벼리는 것. 이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또 우리 오늘 읽는 책에서 해야 할 네.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윤우명 선생의 이 책, 나에게 꽃을 다오, 시간이 흘린 눈물을 다오라는 제목의 의미가 금방 읽어드린 서문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뭐 시적인 표현들은 유튜브를 보시면서 자막을 보시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교수님. 네, 한 편 더 보겠습니다. 네. 겨울 열매 속의 봄꽃이라는 글인데요. 네. 혹시 우리 김 PD 남천이라는 그 식물과 열매 아십니까? 아, 모릅니다. 잘 모르시는구나. 예, 예. 우리 흔히 보는데 잘 몰라요. 남쪽에 가면은 아주 많이 있는데 네. 붉은 열매가 검지손가락 그 끄트머리만한 붉은 열매가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나무가 있습니다. 네. 통영이나 이게 남쪽에 많이 있는데 요즘은 더 올라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남천 열매를 보면서 상상을 펼쳐나갑니다. 이게 윤우명식의 상상력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나무 한 그루의 열매 하나를 보고서 우주를 보고 저 신화의 세계를 탐사하는 그런 상상력의 비약들이 눈부시게 펼쳐지죠. 네. 윤우명 소설이 그런데 여기 이 산문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남천 열매를 혹시 찾으셨으면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겨울 열매 속의 봄꽃의 상상력을 연결하는 건 바로 이 남천 열매입니다. 조금만 보겠습니다. 내 뜰에도 아직 빨갛게 매달려 있는 겨울 열매를 바라보며 봄 소식을 듣는다. 남천이라는 이름의 나무에 매달린 저 작은 빨간 구슬들. 겨울 열매들은 실상 날짐승의 먹이가 되기를 기다려온 것이다. 열매를 먹은 새가 어디론가 날아가 똥을 싸면 소화되지 않은 씨가 나와 그곳에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린다. 널리 번식하기 위한 방식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나는 가지 끝에 화사하게 달린 빨간 열매를 쪼려고 몰려든 새들을 쫓곤 했다. 남천 하면 예전에 박두진 시인이 방 안에 화분을 들여놓고 애지중지하던 모습이 뒤따른다. 그 귀했던 나무가 지금은 서울 한대 땅에도 잘 자란다.
그러나 이들 열매와는 달리 엄동설원의 추위 속에 말갛게 황록색으로 익어가는 열매를 본다. 겨우살이의 열매인 것이다. 지난 겨울 어느 날 인사동을 지나다가 길바닥에 쌓아놓은 겨우살이 한 무더기를 만났다. 반가웠다. 약으로 팔려고 채취해왔다고 했다. 겨우살이라는 이름은 겨울에도 푸르게 살아있다는 것에서 왔을까? 아니면 겨우겨우 살아있다는 것에서 왔을까? 다른 나무의 뿌리를 받고 겨우 나무의 양분을 빼앗아 먹는 기생식물로서 겨우내 푸른 잎으로 살아있는 모습이 겨우살이가 아니고 무엇이랴. 겨우살이는 마치 초록 까치집처럼 보인다. 어릴 적 살던 집 앞의 밤나무에 붙어있던 그 초록 까치집이 아직도 머리에 선명한 걸 보면 그만큼 인상적이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한 묶음 사다 놓았더니 그 시커먼 암록색으로 변하며 마디마디 툭툭 끊어져 쌓인다. 이렇게 마지막을 맞는 식물도 없으리라. 남천이라는 식물과 겨우살이, 인사동 거리에서 겨우살이를 파는 사람을 만난 모양이죠. 김PD 겨우살이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참나무나 이런 그 나무에 기생하는 기생식물인데요. 네. 겨울에 참나무가 화렵수잖아요. 네. 나뭇잎이 다 떨어진 다음에 그 푸르게 피어나는 그 까치집처럼 피어나는 식물입니다. 약재로 좋다고 유명한데 유럽에서도 이 겨우살이는 대단히 널리 알려져 있죠. 네. 근데 이 남천과 겨우살이를 보면서 겨울 열매 속의 봄꽃의 그 상상을 펼쳐나갑니다. 이 남천에서는 새 한 마리가 열매를 먹고 온 세상에 씨앗을 뿌리고요. 그리고 겨우살이는 겨우 사는 것 같지만은 그 겨우 살았던 게 사람의 몸을 치유하는 약재로서 다시 거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 상상력을 이렇게 펼쳐 나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 책의 마무리가 이렇게 이어지네요. 음. 봄맞이 꽃뿐이겠는가? 아픔이 클수록 어둠이 깊을수록 봄꽃은 환하게 피어난다. 그러니까 환한 꽃이 그냥 환하기만 한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꽃이 진다고 해도 한 번 핀 꽃은 어디엔가 피어 있다고 믿으려 한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리라고 믿고 싶은 것이다. 사랑이 꽃이 피고 지는 사이를 오간 때문에 그러하다고. 나는 사랑의 뜻을 아로새긴 시 한 구절을 지어 봄꽃에 바친다. 겨우살이의 천도에 바친다. 내 삶에 바친다. 이 전문을 다 보시면은 참 깊은 생각에 잠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글 하나 읽다 보면은 뭐 가을이 깊어가는 시점에서 또 봄을 기다리는 것도 그렇게 쓸쓸하거나 외롭지만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만 더 볼까요? 네네. 독일 민들레인데요. 이 글도 역시 윤우명식의 상상력이 어떻게 번져나가는지 이를 대단히 잘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들레 그 한 포기에서 어떤 상상을 펼쳐나가는지 한번 보시죠. 네. 민들레 몇 포기가 왕성하게 자라 지구의 혁파를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드넓은 브라질의 열대우림을 머릿속에 그린다.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나는 믿으려 애쓴다. 나비의 날갯짓이 폭풍을 일으킨다는 나비 효과를 원용해서 나를 달래본다. 하지만 누군가의 말대로 글을 쓴다는 미명 아래 많은 종이를 헛되이 써서 또 하나의 공해인 책을 펴내며 식물을 더 베어낸 펄프를 만들어 내게끔 하는 화근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오늘 나는 다만 말없이 뜰을 서성거린다. 그리고 이웃 원추리집 강 선생님이 독일 잘 다녀왔느냐고 묻는 소리를 듣는다. 이해하며 이쯤에서 나는 어디선가 읽은 글 한 구절을 읊조리는 수밖에 없다. 뜰을 가꾸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있는 일이라고 버너드 쇼가 말했다는 그 구절을. 민들레 한 포기에서 브라질의 열대우림을 상상하고요. 그리고 책 한 권에 깃든 이 나무의 이야기들을 윤우명 작가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이 이 책 가득합니다. 나무의 이름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학교 다니면서 문학 공부하신 분 다 아시겠지만 김유정의 동백
동백꽃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네. 그 동백꽃이 어떤 꽃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동백꽃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예. 동백꽃 하면 붉은 그 동백꽃이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김유정의 동백꽃의 그 동백꽃은 생강나무를 일컫는 강원도 사투리입니다. 이게 생강나무. 노란 빛이죠. 네. 노란 생강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가 산에 가거나 들어가면은 나무 이름을 너무 모를 때가 많아요. 아유, 그렇죠. 사실. 예. 그래서 우리 봄봄이나 동백꽃을 보면은 점순이하고 알싸한 동백꽃 숲에 쓰러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동백꽃, 남도에서 피는 동백꽃은 선운사에서 피는 동백꽃은 알싸한 향기 같은 거 없습니다. 음. 그리고 생강나무 꽃이 알싸하죠. 네. 아마 생강나무를 아시는 분들은 이 이파리를 따서 손에 비비면은 생강 냄새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을 음. 겁니다. 우리 윤우명 선생은 이 나무의 이름이란 글에서 산수유 나무와 생강나무를 구분하지도 못했다가 그 나무를 구분했을 때 기쁨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음. 우리는 나무의 이름들, 식물의 이름들을 너무너무 몰라요. 에휴. 사실은 그 나무와 식물들이 우리의 삶의 한 가지를 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집에 자라고 있는 풀 이런 것들의 이름을 다 기억했다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참 위대한 정치인은 이런 세심한 주변의 작은 무명초들까지 다 헤아리려고 하는구나. 제가 거기서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무명초가 아니고 유명초. 무지명초. 정확히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네. 이름 모를 꽃들이지. 예, 이름 예. 없는 꽃이 아니고. 예, 예, 예. 우리가 이름 모르는 풀이라고 해야 맞겠죠. 네. 맞습니다. 정말 생명의 애정을 가진 사람들은 이름들을 알고 싶어 해요. 네. 꽃 이름이나 나무 이름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배우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요즘 꽤 아는 편에 속해요. 이 책에 그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저 뒷부분에 있는 으름이 익을 무렵이라는 글을 보면은 이런 상상이 각별합니다. 많이들 잘 모르실 겁니다. 으름이라는 그 식물이 있고 그 열매가 있습니다. 네. 작은 바나나처럼 생긴 모양인데 우리가 머루 달의 으름처럼 어릴 때 으름 따먹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아쉬우니까 요 문장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예. 으름이 익을 무렵의 한 구절입니다. 네. 으름을 땄다. 실상 으름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동글동글한 5장 혹은 6장의 잎사귀도 귀여운 데다 봄꽃이 연자줏빛으로 소복이 덩굴 가득 피면 여간 아름답지 않다. 이어서 매달리는 열매를 어떤 사람은 한국 바나나라고 부르는데 바나나보다 좀 짧은 생김새를 하고 있다. 가을이 시작됨과 함께 한가운데가 쫙 갈라져서 흰 과육이 보이지만 주근깨 같은 까만 씨앗이 촘촘하다. 과육을 한 입 물어 우물거리며 씨앗을 뱉어낸다. 우리 땅에서 나는 열매치곤 단맛이 알알하다. 그러나 말이 과육이지 씨앗에 입혀졌다고나 해야 할 정도. 먹을 건 없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귀찮아서라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으름은 내게 여러 가지 즐거움을 준다. 잎과 꽃의 아름다움도 손꼽을만 하지만 무엇보다도 열매에 대한 추억이 되살아난다. 어릴 적에 뭐 먹을 게 있을까 하여 사냐를 뒤지고 다니던 때 으름은 만나기 힘든 과일이었다. 달래와 개암도 반가웠다. 그러나 단맛은 단연 으름이었다. 네, 이렇게 으름 열매를 떠올리면서 네. 기억으로 내달립니다. 네. 저 먼 기억으로. 그러면서 이 덩굴의 꿈을 꾸기도 하고요. 네. 덩굴나무를 타고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요. 상상력이 비약하는 것들을 보시면은 대단히 흥미진진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네. 장편 소설이 좀 끝까지 긴장을 놓지 못하는 책 읽기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네. 이런 산문들은 여기저기 뒤적거리면서 눈에 닿는 대로 한 문장 한 문장씩 천천히 읽어나가는 맛이 있습니다. 큰 부담감 없이 그러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그런 글들이 가득합니다. 좋은 산문집들 많이 좋아하십시오. 그리고 어디 가실 때 가볍게 들고 가시면은 무료한 시간들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대신에 책 페이지를 펼치는 게
훨씬 여유도 있고 또 무엇보다 폼도 날 겁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올가 토카르추크의 소설 묵직한 소설 2편에다가 오정희 선생과 윤웅희 선생 산문 2편 함께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작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